무거운 장례식장 공기가 성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성희는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상주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죠.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영정사진 속 아버지 이도경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성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죠. 성희의 속삭임은 장례식장의 정막 속에 묻혀버립니다. 어머니 오명자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평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30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어요. 주변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해송그룹의 회장 강인철이었죠. 68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든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이도경의 유골함 앞에 섰어요. 강인철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성희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해송그룹의 냉철한 수장으로만 알려진 그가 왜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그가 무릎을 꿇고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 성희는 그 모습이 생경하게 느껴졌어요. 회장님. 성희가 다가가자 강인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그는 차분히 일어나 성희를 바라봤어요. 내가 성희구나.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강인철의 말은 성희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내 아버지를 난 평생 원망하며 살았어. 충격적인 한마디에 성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망이라니요? 아버지와 이 회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희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강인철은 더 이상의 말 없이 묵례를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등 뒤로 보이는 흔들리는 어깨가 그의 진심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성희는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방금 오신 그분, 해송그룹 강인철 회장이시죠? 아버지와 무슨 관계였어요? 오명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내 아버지랑 아주 오래된 사이야.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랬습니다. 과거에 대해 묻기 시작하면 말을 돌리거나 얼버무리곤 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성희는 강인철의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원망했다는 그 말이 성희의 마음속에 의문의 씨앗을 심었어요. 다음 날 성희가 해송그룹 사무실로 복귀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의 조심스러운 위로 속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다음 날 성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해송그룹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손에는 커피잔 대신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죠. 기획팀 사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희는 자신의 얼굴을 비치는 거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검은 원피스의 창백한 얼굴, 그 너머로 수많은 의문이 맴돌고 있었어요. 이성의 대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의 위로에 성희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메일함을 열었을 때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해송그룹 부회장 배진우로부터 온 메일이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간이 되시면 잠시 뵙고 싶습니다. 왜 부회장이 나를 만나려는 걸까? 성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해송그룹 내에서 배진우 부회장은 강인철 회장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었죠. 5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판단력과 신사적인 매너로 직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회의실로 향하는 성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문을 열자 배진우 부회장이 따스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성의 대리 앉으시죠. 아버님의 소식을 듣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는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진우의 눈빛이 묘하게 성희를 훑어내렸어요. 상심이 크시겠어요. 특히 어제 회장님이 장례식장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성희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투 속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어요. 네, 의외였습니다. 회장님과 아버지가 어떤 관계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배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모르셨군요. 회장님과 이도경 사장님은 단순한 지인 이상의 관계셨습니다. 다만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네요. 그의 말은 궁금증만 더 키울 뿐이었어요. 성희는 참을 수 없어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아버지를 원망했다고 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시나요? 배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과거의 일은 때로 현재까지 상처로 남는 법이죠. 회장님 곁에서 오랫동안 일했지만 그분의 모든 과거를 알진 못합니다. 다만 언젠가 회장님이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이도경이란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신 적은 있었습니다. 성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랜 원한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리움이었다니. 회의실을 나오며 성희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성희는 자신의 컴퓨터로 회사 자료실에 접속했어요. 이도경이란 이름을 검색했지만 어떤 기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진 듯 했어요. 이상한 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희가 입사한 과정을 돌이켜보면 그녀의 이력서는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특별한 검토 없이 통과된 것 같았어요. 퇴근 후 성희는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던 어머니에게 다시 물었어요. 엄마, 아버지와 강인철 회장님은 정말 어떤 사이셨어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말해줘요. 오명자는 한숨을 내쉬며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알고 싶니? 내 아버지는 과거를 묻어두길 원하셨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사진첩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강인철이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나왔어요.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형제처럼 보였죠. 이 사진은 IMF 이전이야. 그때는 내 아버지의 회사가 해송그룹보다 더 컸었어. 둘은 대학 동기였고 함께 사업을 시작했지. 그런데 IMF가 터지고 오명자의 말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성희의 의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성희의 마음속 의문은 커져갔습니다. 회사에 가는 길, 버스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성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는 중간에 끊겨버렸지만 그 짧은 단서만으로도 아버지와 강인철 회장 사이에 큰 사건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희는 회사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IMF 시절 기업들의 역사가 담긴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죠. 한 구석에 자리 잡고 먼지 쌓인 자료들을 뒤적이던 성희는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IMF 위기 속에서 피어난 기업, 해송그룹의 기적적 생존. 기사에는 IMF 당시 파산 직전까지 갔던 해송그룹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눈에 띄는 건 작은 각주였습니다. 당시 해송그룹의 생존에는 도경산업의 지원이 결정적이었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도경산업, 아버지의 회사였습니다. 성희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강인철을 도왔던 건가? 하지만 왜 회장은 아버지를 원망한다고 했을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성희는 회사 자료실에서 IMF 당시의 재무제표를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해송그룹이 위기에서 벗어난 시점과 도경산업이 무너진 시점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마치 한 회사의 생존이 다른 회사의 죽음을 대가로 한 것처럼 보였어요. 뭐 하세요, 이 대리?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성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윤 차장이 서 있었어요. 비서실 차장으로 30년 가까이 강인철 회장 곁을 지켜온 인물이었죠. 아, 윤 차장님. 회사 역사에 대해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윤 차장은 성희가 보고 있던 자료에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묘한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이도경 사장님에 관한 자료를 찾고 계셨군요. 성희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구나. 윤 차장은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말했어요. 점심시간에 옥상 정원에서 뵙죠.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성희는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윤 차장은 이미 와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 대리님,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회장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요청이요? 윤 차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장님은 늘 죄책감 속에 사셨습니다. 성희 씨의 입사도 그분의 조용한 배려였어요. 성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실력으로 입사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회장의 배려였다니요? 아버지와 회장님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윤 차장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IMF 당시 해송그룹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도경산업의 이도경 사장님이 전 재산을 담보로 해송그룹에 자금을 지원하셨죠. 그런데요? 갑작스러운 환율 폭등으로 도경산업마저 위험해졌을 때 회장님은 이도경 사장님을 돕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돕지 않기로 선택하셨죠. 성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아버지는 친구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는데 정작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니. 회장님은 그 선택 이후 30년간 괴로워하셨습니다. 성희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회장님은 이도경의 딸이라고 끊임없이 되뇌셨어요. 윤 차장의 고백은 성희의 마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왜 그렇게 쓸쓸히 살아왔는지, 왜 과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윤 차장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성희 씨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 11시 회장님 별채로 오시겠어요? 주소는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처음 대면하게 될 강인철 회장. 그 자리에서 어떤 진실이 펼쳐질지 성희는 두렵고도 궁금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성희는 강인철 회장의 별채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개 낀 아침 커다란 한옥 별채는 마치 과거의 시간이 멈춰선 것 같았어요. 대문 앞에서 잠시 주춤하던 성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오셨군요, 이 대리님. 윤 차장이 대문을 열어주었어요. 그의 뒤로 보이는 정원은 고즈넉했습니다. 수십 년 된 소나무들이 바람에 살며시 흔들리고 있었죠. 회장님은 정원 누각에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돌계단을 따라 오르자 전통 한옥 누각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누각에는 흰 머리가 섞인 강인철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의 날카로운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수수한 한복 차림이었어요. 주름진 손으로는 오래된 사진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성희야. 성희는 조심스럽게 회장 맞은편에 앉았어요. 강인철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내 눈은 도경이를 닮았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성희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회장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면. 강인철은 천천히 사진첩을 성희에게 건넸어요. 사진 속에는 20살 무렵의 두 청년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맑은 눈빛의 젊은 강인철과 그보다 조금 통통한 얼굴의 이도경.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건 대학 시절 사진이지. 도경이랑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 집안이 어려웠던 내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도 다 도경이 덕분이었지. 성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는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그 후에도 도경이는 항상 날 도왔어. 내가 해송그룹을 설립할 때도, 첫 사업이 실패했을 때도, 그리고 IMF 때도. 강인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IMF 당시 찍은 듯한 사진이었죠.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여전히 나란히 서 있었어요. IMF 때 해송그룹은 무너지기 직전이었어. 외환 부채를 감당할 수 없었지. 그때 도경이가 자기 회사의 모든 자산을 담보로 내 회사를 살려냈어. 성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환율이 폭등하면서 도경산업마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는 강인철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30년의 후회가 깊게 패여 있었어요. 나는 도경이를 외면했어. 당시 해외 투자자들에게 도경산업을 포기하는 대신 해송그룹에 투자하라고 설득했지. 그 결과 도경산업은 무너졌고 도경이는 모든 걸 잃었어. 성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한평생 가난 속에서 살았던 거였군요. 친구를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정작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 친구에게 외면당했으니 도경이는 내 친구였다. 근데 내가 그 손을 그냥 놓아버렸지. 마지막까지 너만은 부탁하더라. 내가 미안하다, 임마. 정말 미안하다. 강인철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어깨를 떨었어요. 68살의 노인이 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냉철한 기업인이 아닌 오랜 죄책감에 시달려온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강인철은 감정을 추스르며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도경이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죄야. 봉투 안에는 지분 양도서와 회장 위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희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님, 이게 무슨... 내 지분 전부를 내게 양도하고 회장직도 물려주려고 해. 이게 내가 도경이에게 그리고 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성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각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문이 열리며 배진우 부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갑작스러운 이사회 소집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배진우는 성희와 회장 사이에 놓인 서류를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중대한 결정은 좀 더 신중하게 내리셔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경영권 결정은 회사 전체의 불안 요인이 됩니다. 강인철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결정이네. 이미 변호사와 모든 절차를 논의했어.
배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성희를 향해 말했어요. 이 대리님, 물론 축하드립니다만 해송그룹은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수만 명의 직원과 수십 개의 계열사가 있죠. 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그의 말을 끊으며 성희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경영은 배우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용당하진 않을 겁니다. 배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강인철의 단호한 눈빛에 말을 삼켰어요.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배 부회장, 이건 내 마지막 결정이야. 이사회는 내일 소집하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게. 배진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고 나갔지만 그의 뒷모습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문이 닫히자 강인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성희야. 배진우는 내 오른팔이었지만 그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야. 네, 알겠습니다. 너에겐 시간이 필요할 거야. 경영 수업을 받고 회사 내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당장 회장직을 맡기보다는 먼저 이사로 들어와 준비하는 건 어떻겠니?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돌아가 봐. 윤 차장이 앞으로의 일정을 조율해 줄 거야. 성희가 일어서려는 순간 강인철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희야, 내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 내 딸에게 진실만은 알려달라고. 이제 그 약속을 지켰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퍼즐이 갑자기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의 침묵, 어머니의 얼버무림, 회사에서의 특별 대우. 모든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성희는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다시 펼쳤어요. 그 안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자 아버지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1997년 12월 24일. 오늘 인철이에게 모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한다. 하지만 우정이란 이럴 때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성희는 한 장 한 장 아버지의 일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IMF가 터지고 독영산업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가는 과정이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원망의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 성희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강인철은 내 친구였다. 그 선택은 내가 했다. 성희만은 부탁한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던 겁니다. 친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선택을 당당히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성희는 결연한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했어요. 오전 10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강인철 회장의 발표는 간결했어요. 오늘부로 이성의 대리를 신임 이사로 임명합니다. 앞으로 1년간 그녀는 경영 수업을 받으며 회사 전반을 배울 것이며 그 후 회장직을 승계받을 예정입니다. 이사회 멤버들의 표정은 다양했습니다. 놀란 이들, 의심하는 이들, 그리고 배진우처럼 분노하는 이들까지. 하지만 강인철의 결정은 번복될 수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성희가 회의실을 나서려는 순간 배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이사님. 갑작스러운 승진이네요.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회사 경영이 처음이시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성희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제 방식대로 배워나가겠습니다.
물론 부회장님의 조언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배진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는 이 대화가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성희의 이사 임명 소식은 해송그룹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회장의 변덕이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며 성희의 진지한 태도에 의견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윤 차장이 성희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 이사님, 회장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회장실로 향하는 길, 성희는 불안함을 느꼈어요. 최근 배진우 부회장이 이사회 멤버들과 자주 만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겠죠. 회장실에 들어서자 강인철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불렀습니다, 회장님. 강인철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성희야, 배진우가 움직이고 있어. 이사회 멤버들을 설득해 내 이사직을 무효화하려고 하지. 어떻게 그럴 수가. 법적으론 가능해. 내 결정이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이유로 말이야. 그들은 내가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성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임시 이사회가 소집될 거야. 거기서 내 진심과 역량을 보여줘야 해. 그날 밤 성희는 밤을 새워 해송그룹의 모든 계열사 자료를 살폈습니다. 특히 배진우가 관여했던 사업들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3년간 배진우가 주도했던 해외 투자 사업들이 모두 미미한 성과만 내고 있었어요. 투자 규모에 비해 수익이 턱없이 적었죠. 이상하네. 이렇게 실적이 나쁜데도 계속 투자를 이어가다니. 성희는 윤 차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성희의 의문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어요. 그 해외 법인들은 모두 배진우 부회장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증거는 없지만 내부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죠. 다음 날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배진우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존경하는 이사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강인철 회장님의 최근 결정이 과연 강인철 회장님의 최근 결정이 과연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판단 말입니다.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배진우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경영 경험이 전무한 일개 대리를 이사로 승진시키고 더 나아가 회장직 승계를 약속하는 것은 분명 비이성적 판단입니다. 이는 회장님의 개인적 감정이 경영 판단을 흐린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때 강인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판단은 흐려지지 않았네. 오히려 30년 만에 처음으로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지. 배진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러나 이성희 이사는 경영에 대한 지식이 전무합니다. 어떻게 해송그룹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갑자기 성희가 일어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부회장님, 최근 3년간 싱가포르 법인과 베트남 법인의 투자 수익률이 겨우 1%에 그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배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초기 투자 단계라 당장의 수익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그렇다면 부회장님의 사촌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에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자문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사회 멤버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성희는 준비해온 서류를 모두에게 나눠주었어요.
제가 어젯밤에 발견한 내용입니다. 배진우 부회장님은 지난 3년간 해외 투자라는 명목하에 1,5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자신의 친인척 회사로 흘려보냈습니다. 배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충분히 압니다, 부회장님. 성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단지 기획팀 대리였을 뿐이지만 회사의 모든 사업 계획서는 제 손을 거쳤습니다. 숫자만 보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성희는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영 경험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해송그룹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요. 저는 이 회사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 아버지, 아니,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강인철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말했어요. 투표합시다. 이성희의 이사직을 인정하고 향후 회장 승계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배진우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투표 결과는 7대 3으로 성희의 승리였습니다. 배진우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회의실을 나갔어요. 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인철은 성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오늘 잘했어, 성희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성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회장님, 정말 아버지는 끝까지 원망하지 않으셨나요? 강인철은 창가로 걸어가 멀리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원망했을 거야. 인간인데 어떻게 원망하지 않겠어. 하지만 도경이는 그런 원망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게 그의 방식이었지. 어제 아버지의 일기를 읽었어요. 마지막 문장이 강인철은 내 친구였다. 그 선택은 내가 했다. 성희만은 부탁한다. 였어요. 강인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그것이 도경이야. 끝까지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사람이었지. 성희는 일어서서 회장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이제 제 방식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누구의 꼭두각시도 되지 않고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해송그룹을 이끌어가겠습니다. 강인철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게 바로 도경이의 딸이구나. 1년이 흘렀습니다. 성희는 예정대로 해송그룹의 회장직을 물려받았어요. 그녀의 취임식은 소박했지만 많은 직원들이 참석해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습니다. 성희는 취임 첫날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해송그룹이 단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진정한 기업가 정신입니다. 강인철은 그날 이후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별채에서 지내며 가끔 성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어요. 취임 1년이 되는 날 성희는 강인철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닌 한 사람 강인철로서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별채에 도착하자 윤 차장이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아버님께서 정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희는 이제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익숙해졌어요. 정원으로 향하는 길, 성희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배진우의 비리를 밝혀냈고 해외 사업을 재정비했으며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했죠. 해송그룹은 더 투명하고 건강한 회사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있는 강인철은 이제 완전히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왔구나, 성희야. 네, 회장님. 아니, 아버님. 강인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희는 그의 옆에 앉아 천천히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회장이 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성희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인철과 이도경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강인철의 손이 떨렸어요. 성희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에겐 아버지가 두 분 생겼습니다. 강인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분, 또 한 분은 그 약속을 지켜주신 분입니다. 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도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강인철은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오랫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성희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성희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강인철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는 화해했어요. 회장님도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셨고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해송그룹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강인철은 조용히 술 한 병을 꺼내 묘비 앞에 놓았어요. 도경아, 내가 좋아하던 소주다. 이제야 같이 한잔하자. 두 사람이 묘소를 떠날 때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이도경의 미소처럼 느껴졌어요. 해송그룹 본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성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강인철 사이의 우정은 비록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우정은 성희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멀리 보이는 해송그룹 건물 위로 석양이 물들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암전되며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어요. 가장 깊은 우정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끝까지 지켜낸다.